예, 커버스토리 2부에서는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 융합학부 교수님 그리고 임지섭 크로커스 대표님 모시고 기후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글로벌 융합학부 문영남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ESG 기후테크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크로커스의 대표 임지섭입니다. 저희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수급을 최적으로 예측하고 또 제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예, AI를 활용해서 요즘 핫한 주제. 아, 정말 예. 일단 혹시 뭐 상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대담에 앞서서 뭐 기상 이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상 이변인데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너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상 그러니까 이변이.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나온 게 기후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기상 이변을 막을 수 있는 기술, 뭐 기후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 기후테크가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예, 이제 기후테크를 기상이변을 막는 기술이라고 하셨죠. 예. 그 기후테크는 기상이변을 막는 기술이고 또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기상이변을 막고 예방하는 기후테크가 신성장 동력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이제 기후테크, 지금 이제 지속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기후테크를 크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그리고 이미 배출된 탄소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흡수한다고 그럴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먼저 개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배출을 줄이는 것과 흡수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배출을 줄이는 기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수익성이 더 빨리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배출을 줄이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제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가 먼저라기보단 둘 다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기술적으로는 그 탄소 배출 흡수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기술입니다. 아,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게 더 쉬운. 예, 쉽고 아니 그 배출을 줄이는 게 배출을 줄이는 게 쉽다. 예, 그건 저감 장치나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쉽고 탄소가 배출된 다음에 흡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 기술 수준이 낮은 상태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되지만 우선은 탄소 배출 줄이는 거 먼저 하고, 그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탄소를 흡수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단지 이제 시간 차이, 뭔가 시기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탄소 배출 줄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도 이 기후테크 육성을 위해서 5대 테크, 이 기후테크 관련해서 5대 테크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방금 얘기하신 탄소 배출 줄이고 흡수하는 거. 다 이런 게 연관돼 있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후테크 5대 분야를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는 클린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본테크, 지오테크는 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정책이라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봐서도 5대 분야를 보면 탄소 배출 줄이는 거에 3, 흡수하는 거에 2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이렇게 뭐 5개 분야로 나누어지기는 하였는데요. 그 기술을 보면은 예를 들어 자원 순환, 뭐 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또는 뭐 친환경 생활 소비 제품 이런 분야에서는
이게 배출을 줄이는 것이냐 아니면 흡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흡수량도 같이 늘리는 뭐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최근에 뭐 기후테크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후테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이 사실 많이 적극적으로 이 기후테크 개발에 좀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기후테크 벤처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업을 시작한 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아,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뭐 기후테크 관련된 펀드나 예.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벤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전문적인 펀드도 생겨나고 있고요. 실제 지표로 보았을 때도 2017년에는 대략적으로 120억 달러. 예. 그래서 20년에는 226억 달러,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1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는 아마 조만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은 네. 시장 조사 기관인 그 퓨처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은 지난해 203억 4천만 달러에서 2033년 1825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대략적으로 24.5% 정도로 야.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발하고 있네요. 네?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4.5%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인데, 이건 제가 이제 약간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께. 2016년에 예. 이제 회사를 또 창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당시였는데, 예. 왜 이 분야로 예. 진출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이 예. 이 유사한 이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미국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후 환경에 따른 이런 안 좋은 영향들, 정전이나 산불, 그리고 이렇게 그 통신 장애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업계에서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시장이 크겠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4.5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연평균 24.5%가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벤처 정신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미국의 정말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도 일찌감치 기후테크 투자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 혁신 펀드를 내놨고, 구글도 기후 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도 약 20억 달러의 규모를 투자하는 전문 벤처 캐피털 펀드도 출범해서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탄소 제조업 및 재활용 테크 같은 그린 혁신 기술에 약 47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저 빅테크들이 사실은 요즘 뜨고 있는 생성 AI, 그렇죠? 생성형 AI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엄청난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의 상당 부분 기여하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저런 걸 또 투자를 하네요. 그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걸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나름 ESG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거의 10배 되는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소모되는 전기량이 기존 전력 회사의 100%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 정도의
맞먹는 엄청난 전기 소모량이 전 세계 전력회사.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전력회사가 있는 거에 딱 2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예. 목표량으로 보면은 전력회사가 2배가 더 많이 생겨야 될 그건 만큼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만큼 전력 요율용 그 용량이 없는 거죠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자기들을 좀 위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스스로 이렇게 태양광 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클린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 지금 기후테크가 있잖아요. 이 보시기에 어떤 기후테크를 우선 개발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AI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우리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 그리고 이런 배출을 양을 줄이는 쪽에도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기후테크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배출권 거래가 아마 대표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출 할당 의무가 생기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배출이 되고 얼마만큼의 감축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기후 온난화 중에 탄소이잖아요. 탄소. 예. 근데 이 탄소를 뭐 해결하는 이걸 뭐 정말 앞서서 뭐 배출과 흡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정말 엄청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기후테크 중에 그 클린테크가 제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풍력, 태양광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고 또 다음으로 주목받는 건 카본테크라고 해서 예. 그 탄소를 포집하는 거. 기후테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CCUS라고 합니다. CCUS. 예, 그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라고 해서 예. 카본 캡처는 탄소 포집을 하고 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그걸 유틸리제이션은 저장하는 거. 저장하고. 땅에 묻거나 뭐 나무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 CCUS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서는 이 CCUS 시장도 2022년 3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03억 달러까지 연평균 13.3%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자본 유치가 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등이 있고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에너지 저장, 모빌리티, 농식품, 재생에너지 투자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주도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21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규모가 올해는 수력, 2026년에는 천연가스, 27년에는 석탄의 설비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친환경 분야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한 그런 시장인데 사실 그 친환경 에너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뭐 물론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관세를 매기겠다 여러 가지 뭐 물론 정치적인 해석도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게 정말 저가형 또 태양광 패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가격 공세에서 좀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텍사스주에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막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다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예. 그 지금 얘기하신 친환경 예. 에너지 이쪽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해요? 어느 나라를 보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예.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놀라운 건 중국이 친환경 쪽에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관련 특허도 많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상당히 미국 다음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은 완전히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제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유럽에 그 집에 보면 펜스 있죠, 펜스. 예. 네, 이제 나무 펜스. 네네. 나무 펜스 대신에 태양광 패널을 박아놓은 거예요. 네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거 뭐 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님 혹시 아세요? 예. 그 이야기? 제가 정확하게 펜스 쪽은 잘 모르겠는데. 예. 펜스는 분야가 아니죠. 예를 들어, 예.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친환경, 특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다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친환경 펜스부터 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특정 국가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진짜 유럽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셨던 중국도 가면은 이미 전기화된 전기차가 훨씬 많이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고 미국도 많은 분들 예상과는 다르게 정권에 따라 기후 협정에 탈퇴도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 단위에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이 기후 테크를 이렇게 소홀히 한 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대표님은 집에 태양광으로 쓰고 계십니까? 아파트 살고 아파트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주민, 저희.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CCUS죠. 예, 탄소 포집 저장 장치. 예. 이 시장에서 중국이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 탄소 포집을 하고 저장하는 CCUS 기술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도 2070년 글로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저게 그때부터 중국이 1위가 되네요. 네, 그렇죠.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예. 올라가다가 거기서는 쫙 올라가고 예. 미국은 이제 하다가 이게 둔화되는 모습인데 하여간 중국 대단합니다. 예. 저렇게 중국도 앞서가고 있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도 작년에 이제 기후테크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기후테크에 대한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할 때 말씀입니다. 이게 산업으로 보면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생태계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로 이제 민간의 영역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후테크 민간 투자는 2022년 13억 달러로 59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시장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민간 투자 상승률이 337%로 독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평가에 의하면은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약 미국에 비했을 때는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준을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거나 관련 강연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산업의 수준은 2021년까지는 기어가는 수준이었다. 기어가는 수준. 네, 금액을 표의 금액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2022년부터는 걸음마하는 수준이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뛰어가고 있다. 뛰어가고 있다. 네, 이미. 그래서 작년에
탄노기에서 기후테크를 진성장 동력으로 해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탄노기의 그런 정책 발표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145조 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탄노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탄노기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탄노기 위원장이 국무총리랑 민간위원장이 있죠. 근데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집행권을 더 강하게 줘야지 이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정책이 잘 시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되기 어렵다. 예. 탄녹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예. 탄소 정확히는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탄녹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앞에 2050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2050 또 넣어야 되죠? 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 개의 위원회를 합친 겁니다. 2050. 예, 그래서 2050에 탄소 중립하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표시한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그 빼먹는 학생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임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럼 기후테크 이제 스타트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후테크 산업 환경 뭐 몇 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감히 점수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그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기술이 좋고 사례를 잘 만드는 에너지 또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테크라는 분야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례를 만들고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뭐 민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기후테크 관련된 R&D 투자 또는 실증 중에서도 이렇게 뭐 짧게 하는 게 아닌 장기적인 관점과 대규모 실증 사례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후테크 분야에서 뭔가 선도를 하고 좀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과연 뭘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그 얘기를 우리 문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보통 기후테크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기후테크가 산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후테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테크 대전환이 돼서 기후테크 경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기후테크가 접목이 되고 그리고 기후테크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기후테크 뭐 저희가 지금 조금 논의도 했지만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결국 경제적인 인센티브 또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 굉장히 깊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테크를 통한 얼마만큼의 그 절감 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이 얻는 수익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화로 올라가고 또 이런 내용들이 ESG 리포트 또는 기업 또는 개인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보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논의한 주제는 이제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가 어떤 특정한 기술의 신기술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순위에서도 기상 이변이 1위를 할 만큼 상당히 우리 인류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서는 더더욱 이 기술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통상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